안녕하세요, 고큐 K입니다. 지난 시간에 17에서 18세기 이탈리아 바로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봤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 말하자면 알프스 너머에 있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오스트리아 같은 지역에서 미술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그 후에는 로코코 미술은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압도적인 규모, 압도적인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보고 알프스 너머에 있는 이제 유럽의 군주들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왜? 효과가 너무나 좋았으니까, 효과가 잘 먹히니까 말입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왕은 나는 니들하고 그 발밑이 달라, 나는 저기 위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거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그 너무나도 유명한 베르사유가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베르사유 같은 경우에는 곰브리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베르사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이 14세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의 그림이 되겠고요. 이 루이 14세는 아버지인 루이 13세가 1643년에 죽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고작 5살이었습니다. 왕이면 뭐해? 나이가 어려가지고 멘탈이 약했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귀족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리고 세금이 높다 보니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폭도들이 파리에 있는 이 루이가 머물고 있는 궁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간신히 탈출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굴욕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루이는 평생을 백성과 귀족들은 걔네들은 이제 믿을 게 못돼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당연히 파리에 계속 머무르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파리에 있는 동안에 2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파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베르사유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가 대략 19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되는 쪽에 베르사유라는 깡촌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아주 깡촌이었죠. 여기는 원래 백성들이 파리에다가 물건을 팔러 가기 전에 일종의 이 가축들을 집결시켜 놓는 집결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인 루이 13세가 이곳에서, 이 베르사유에서 사냥을 즐겨했기 때문에 여기 사냥용 천막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이 파리가 넌덜이 난 이 루이 14세는 이곳에다가 큰 궁전을 짓고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베르사유가 단순히 도피처로서의 기능만 한 건 아닙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금과 같은 이런 단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대귀족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그다지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왕이 우리 이거 하자 하면 귀족들이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었다 이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니까 귀족들을 통제하는 게 아주 어려웠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는 세금을 바치지 않는 그런 귀족들도 있었으니까 이건 말 다 한 거죠. 그렇다고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어려웠던 게, 일단은 루이 14세에게 그럴 힘도 부족했고, 과거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왕권 강화를 하려고 고집하다가 이제 반대하는 귀족들에게 역습을 당해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 62번에 보면은 찰스 1세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62번 영상 초반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무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방법으로, 말하자면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사용해서 귀족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데, 이게 아주 기발하고 천재적이었던 게, 여기서 이 루이는 베르사유 궁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적극 활용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일단은 베르사유 궁전을 엄청나게 웅장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이 부르니까 아직껏 내가 인심 한번 써줄게, 내가 한번 가줄게, 이런 식으로 초대에 응해가지고 베르사유에 한동안 이 귀족들이 머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딱 가고 나서 보니까 와, 이 궁전의 규모가 화려하고 아주 그냥 웅장하죠. 여기에 귀족들이 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르사유에서 매일마다 그냥 도박판이 벌어지고 사냥판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가 밤마다 열리니까 귀족들은 뭐 지루할 틈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영지는 막 지루하고 막 깡총 같은 뭐 그런 곳이니까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였죠. 더군다나 이 베르사유에서는 신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뭐 분류를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남녀가 막 뒤엉킬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뭐 떠나기가 싫은 거야. 뭐 말하자면 여기가 그냥 파라다이스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자신의 힘의 원천인 영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귀족과 영지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이렇게 파티가 뭐 매일마다 열렸다고 했는데 이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루이 14세였다 이거죠. 이 루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췄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귀족들이 자신의 영지에서는 자신이 왕이야. 하지만 여기 파티 무대에서는 춤 잘 추는 놈이 왕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데 루이가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와가지고 이 귀족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멋진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죠. 그리고 추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덤을 보면서 귀족들은 자신들이 초라해지고 무력해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루이를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츰 이 귀족들은 루이에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이 루이 14세를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태양왕이라고 부르죠. 이 루이가 춤을 출 때 태양신인 이제 아폴로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춤을 잘 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태양왕 막 이런 식으로 연호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루이에게 태양왕이라는 닉네임이 생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생긴 침대가 있죠. 이게 바로 루이 14세의 의전용 침실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해가 뜨는 곳에 위치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제 루이가 딱 일어나면서 햇살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햇살이 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햇살을 여기 있는 이 루이가 딱 받게 되는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이 머리하고 온몸에 햇살을 딱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귀족들은 아주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진짜 태양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의존용 침실을 그냥 비밀스럽게 간직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족들이 쭉 도열해 가지고 아침마다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설사 이 루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여인하고 막 뒹굴고 있다가도 귀족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이 되면은 재빨리 일어나서 이 의존용 침실로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햇살에 맞춰서 딱 일어나는 이런 쇼를 연출시키는 거죠. 왜? 자기는 태양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줘야 하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베르사유 궁전 내에 뭐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살펴보신다면은 자, 여기 보시면 헤라클레스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천정화를 한번 봐주세요. 이 천정화가 바로 이제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건데 여기 있는 이 애가 바로 헤라클레스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딱 이 헤라클레스와 각종 신들이 하늘 위로 승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잖아요. 바로 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이런 트릭을 설치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독해 하는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바로크 그림이죠. 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 왼쪽부터 비너스 방이 있고 여기 비너스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여기 다이아나 방이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아폴로 방도 있습니다. 태양왕이니까 아폴로 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그리스 신들을 기념하는 방들이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그냥 곁다리에 불과하고 무엇보다도 이 베르사유의 절정은 바로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울의 방이다 이겁니다. 베르사유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거 다 100%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이 거울이 요쪽도 그렇고 요쪽도 그렇고 거울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데 이 당시 이 거울은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이 방이
이 비싼 거울들하고 화려한 그림으로 도배가 됐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밤마다 무드회를 여는 거야.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에 촛불이 수도 없이 켜져 있는데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의상을 걸친 귀족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 바로 태양왕인 루이 14세가 태양신의 의상을 입고 여기서 춤을 춘다 이거예요. 정말 압도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바로크적이죠. 자, 아무튼 이 베르사유는 단순히 멋진 궁전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루이 14세의 권력의 중심부이자 그리고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루이로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베르사유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베르사유가 이렇게 규칙적이고 조금은 담담한 르네상스 스타일로 꾸며졌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 현재 보시는 이 장면은 예전에 저하고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브루넬레스키의 파치에 배당이 되겠는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외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내 장식도 보세요. 뭐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소 우리가 뭐 이것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었는데, 베르사유를 보고 나서 이걸 보면은 뭔가 덤덤해지죠. 뭔가 뭐 초라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대한 이 베르사유를 이런 식의 뭔가 밋밋한 외장과 그리고 밋밋한 내부 장식으로 꾸몄다면은 과연 귀족들이 루이의 뜻대로 흘러가 줬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베르사유는 태생적으로 바로크 이외의 스타일로서는 담아내기 힘든 그런 건물이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화려함과 웅장함을 이용한 미술, 그리고 태양신의 복장을 하면서 자신을 태양으로 브랜딩한 이 루이 14세는 모든 것이 바로크와 부합되는, 말하자면은 바로크적이고 너무나도 바로크적인 이 루이 14세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바로크 예술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비엔나에 가셨던 분들은 관광 코스로 한번 보셨을지도 모를 정도로 나름 뭐 유명한 곳인데, 벨베데레 궁이죠. 이거는 이제 바로크의 건축가의 여기 힐데브란트라고 있죠. 이 힐데브란트라는 양반이 외젠이라는 베테랑 군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뭐 만들어줬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이 외젠이 힐데브란트를 초이스한 거죠. 자신의 궁을 만들어 달라고. 현재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외젠은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사부와 뭐 흔히 사보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은 루이 14세 밑에서 자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랑스 군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이 루이가 이 외젠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야 너 꺼져 저리 가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미련 없이 떠난 다음에 당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가문 중에 하나였던 합스부르크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인이 돼요. 자, 근데 군인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맹활약을 하죠. 더군다나 이 외제는 당시 이슬람을 믿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후에 이게 웃기는 게 루이 14세가 자신의 손자를 스페인 왕위에 앉히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거를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영국의 군인이었던 말버로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버로 공작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이 외젠이 자신의 전직 주군이었던 루이 14세의 군대에게도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뭐 참고로 말하자면 윈스턴 처칠이 바로 외젠의 동맹자였던 말버로 공작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프스 너머의 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탈리아 바로크를 따라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더군다나 이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의 이 화려한 모습을 그냥 자기가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책으로 엮어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의 군주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군주들이 이걸 딱 보고 여기에 혹하는 거지. 너무나 멋있고 위험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자, 현재 보시는 이 건물도 바로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벨베데레 궁 같은 경우에는 상궁이라고 하는 위쪽에 위치한 궁하고, 그리고 하궁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위치한 궁,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쁘게 생긴 정원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곰브리치에 나온 거는 상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규모가 그래도 꽤 크죠. 이 큰데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장식물들이 있어가지고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탑들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확대한 사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기둥들이 하나로 단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바로 바로크 건축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즉 이 건물도 역시 아주 멋있는 바로크 건축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벨베데레 상공에 들어가면은 대리석 홀이라고 있어요. 이 대리석 홀 천장에 나와 있는 천장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카를로 칼론이라는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가 그렸고, 그리고 그림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크 스타일의 그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존재들이 어떻게 하늘 위로 승천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의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것도 역시 벨베데레 상공의 야경이 되겠는데요. 아까 봤던 그 모습도 예뻤는데 뭐 어떻습니까? 야경이 더 예쁘지 않나요? 아주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쁘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벨베데레의 하공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어진 게 이게 더 먼저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젠공이 자신이 머무를 이제 별장의 용도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규모가 있긴 있지만 아까의 우리가 봤던 상공에 비해서는 좀 화려함은 좀 덜하죠. 상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연회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웅장하고 화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이 벨베데레 궁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후에 이제 외젠공이 죽고 나니까 이거를 합스부르크 가문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미술품들을 잔뜩 모아둬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후에 미술관으로 쓰이게 됐다 이거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 구스타프 클림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가시면은 이 클림트의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좀 웬만한 유명한 클림트의 그림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로코코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